아,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그 자연계의 기본적인 상호작용이 뭔지, 구성요소가 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입자물리학 분야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주제들은 사실은 그 일상생활과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듣는데 와닿질 않을 것 같아서 사실은 여러분들의 생활과 관련된 컴퓨터 얘기를 좀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 자체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 그러면 뭘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슈퍼맨인 것처럼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슈퍼맨이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컴퓨터 그러면은 슈퍼컴퓨터 그러면 이제 컴퓨터 중에서도 아주 성능이 뛰어난 컴퓨터를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독자적인 모형을 가지고 기상 예측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기상청에서 이러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우수한 성능의 이제 컴퓨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컴퓨터들이 이제 전 세계 컴퓨터들의 순위를 매기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상청이 갖고 있는 컴퓨터가 이제 27위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는 보시면은 이렇게 뭐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겠죠. 이렇게 크레이트가 여러 개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병렬로 연결돼 가지고 작동을 하면 그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제 슈퍼컴퓨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또 양자 컴퓨터는 뭘까요? 그 양자 컴퓨터는 최근에 그 여러 IT 회사들이라든가 또는 그 물리학자라든가 IT 전문 그 기술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새로운 컴퓨터의 아키텍처입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보시면 이제 이 구글에서 만들고 있는 컴퓨터인데요. 아주 극존의 슈퍼 컨덕팅 회로를 이용을 해가지고 큐비트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컴퓨팅을 하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런 종류의 컴퓨터를 양자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 입자물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그 관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빠른 계산을 하는 컴퓨터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발견을 하는 도구이다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리학의 발전에 있어서 도구의 발전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실험 도구가 정밀해지면 또는 아주 그러니까 전에 보지 못했던 그 자연계의 현상을 볼 수 있는 실험 도구를 제작을 하면 그 아주 새로운 현상들을 발견하게 되겠죠. 이러한 일들은 처음이 아니고 그 물리 초창기 그 갈릴레이의 경우에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갈릴레오가 만들었던 그 굴절 망원경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봐서는 그렇게 대단한 물건이 아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처음 만든 물건이고 이러한 그 도구를 이용을 해서 그동안 관측 못했던 그 목성 주변에 맨으로는 이제 목성만 보이는데 그 주변에 위성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슬라이드는 그 갈릴레오의 노트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제 동그란 것이 그 목성이고 그 주변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그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 있는 것을 관측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이제 목성에 위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 천동설이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믿음이 하늘은 변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발견을 함으로써 원래는 있었던 거지만 관측을 못함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변하게 느끼겠죠. 사람들이 전과 다르니까 그런 그 발견을 하는 그 다음에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발견이 바로 이 간단해 보이지만 이거는 이제 복제품입니다. 그 영국의 그 과학 박물관에 이제 만들어져 있는 복제품인데요. 그 갈릴레오 그 당시에 그 망원경과 갈릴레오가 제작했던 망원경을 그대로 이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입자물리 초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주에서 입자들이 막 날아오는데 그런 것들을 전에는 이제 못 봤었죠. 근데 그 안개를 만드는 그런 그 물리적인 현상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그
그 인공적으로 안개를 만들 수 있는 그 방을 만들어서 이제 그게 이제 클라우드 체인버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거기에 입자가 지나가면 그 입자가 그 안개 상자 안에 들어있는 그 원자들을 건드려 가지고 궤적을 나오게 만드는 그런 검출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전에는 몰랐던 양전자라고 하는 그 입자를 새로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물리학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실험 도구 또는 이제 관찰 도구라고 하는 것이 그 새로운 발견에 도달하게 되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 한 줄로 얘기한다면 이제 격자 게이지 이론을 이용해서 강한 상호작용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제 그 평생 연구 주제인데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 컴퓨터가 그 발견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격자 게이지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시간과 공간을 그 연속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 격자점으로 근사를 하고 그 격자점으로 모여진 그 시공간 부피에서 그 강한 상호작용을 이제 계산을 함으로써 성질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 격자 게이지 이론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쿼크와 글루온인데요. 케이지 윌슨의 그 74년 논문을 보시면은 쿼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강한 상호작용의 그 차지를 갖고 있는 입자들인데요. 그런 입자들은 이제 격자점에서 살고 있고 글루온이라고 하는 입자들은 이제 이 쿼크들 사이에 힘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 자신이 힘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도 하는 입자인데 그 입자는 이제 격자점 사이에서 정의되는 그런 양으로 이론을 전개를 하면 강한 상호작용의 이론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이론을 그 양자장론의 제일 원칙을 이용하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한 이 논문이 제 분야의 이제 시초가 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강한 상호작용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자연계에 이제 기본적인 힘이 네 가지가 있죠. 우리가 밝혀낸 것이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강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핵력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주변에 그 강한 핵력이 작용하는 그 예들을 이제 살펴보면 그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그 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핵은 양성자, 이제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핵들 보면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들은 이제 양성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란 것으로 된 것들은 이제 중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핵을 구성을 하고 그 핵이 이제 변환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핵발전을 하고 또는 그 태양에서 그 에너지가 우리한테 지구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의 소스가 태양열 에너지인데 그것이 이제 핵 융합에서 그러니까 두 개의 핵이 이제 결합돼 가지고 거기 그 사이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그 에너지원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강한 상호작용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으로 검출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제 그림은 그 스위스 외곽에 있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가속기인 그 강입자 가속기 LHC라고 하는 그 가속기를 이용해서 강한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검출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크죠. 다양하게 여러 가지 그 검출기의 성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이제 다 모아놓고 보면 건물 뭐 한 그 10층 정도 되는 정도 규모의 그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개가 있죠. 사실 선 연구소에는요. 그래서 그런 검출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입자가 이렇게 부딪히면 그 부딪힌 것들의 이제 조각들이 나오는데 그 입자들의 궤적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이제 발생했는지 연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험적으로는요. 저는 이제 이론 물리학자라서 이런 그 실험적인 현상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상호작용은 상당히 재미있는 상호작용이에요.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근데 평소에 제 분야 연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알려져 있는 분야는 사실은 초고성능 컴퓨팅 쪽에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소개된 글이고요. 강한 상호작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상호작용과 굉장히 성질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건 이제 중력과 전자기력이겠죠. 근데 강한 상호작용은 그거랑 성질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주의 물질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 물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대부분 이제 원자로 되어 있는데 그 원자의 물질의 질량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가 그렇습니다. 전체 100%를 생각을 하면 우주의 에너지 중에 4.6%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이제 물질들이고요. 원자로 되어 있는. 그 다음에 4% 정도 되는 거는 물질이긴 한데 성질을 전혀 모르는 암흑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력으로밖에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중력 말고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70몇 %는 이제 암흑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곡률하고 물질의 양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에너지의 양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측정을 해보면 현재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상호작용은 여기 4.6%에 해당하는 그런 물질 중에 핵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아는 아인슈타인의 공식이죠. 에너지는 질량과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우주의 에너지를 우리가 검출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이 되는 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양성자의 질량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원자가 있으면 그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은 이제 원자 핵이 가지고 있고요. 전자의 질량은 이제 핵보다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근데 양성자의 질량은 보통 이제 저희 분야에서는 질량을 이제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그거에 이제 앞에 식을 보시면 에너지가 MC 제곱이니까 질량은 이제 에너지 나누기 광속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양성자 질량이 이제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정도 되는데 요 단위가 불편해서 저희 분야에서는 이제 에너지인 단위인 MEB 나누기 C제곱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런 단위로 표시를 하면 양성자의 질량이 938 MEB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양성자는 사실은 이제 기본 입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연구해 본 결과 쿼크, 업쿼크라고 하는 것 2개 하고 다운 쿼크 하나, 그 다음에 아주 많은 양의 글루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량 입장에서 보면 근데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원자의 질량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4.6%에 해당하는 원자들의 질량 그러면 원소 주기율표를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가 얼마나 있고, 헬륨이 얼마나 있고, 리튬이 얼마나 있고, 각각의 질량이 얼마니까 그걸 다 합하면 이제 4.6%가 된다는 건데, 원소의 질량을 생각을 해보시면 핵의 질량하고 그 다음에 전자의 질량하고 전자를 몇 개 갖고 있는지 이런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의 질량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핵의 질량에 비해서 대부분의 이제 핵의 질량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주의 원자들의 차지하고 있는 질량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핵의 질량인데 재밌는 게 업쿼크는 질량이 대충 아까 말한 938 MEB의 상당히 적은 양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938분의 2니까 한 500분의 1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다운 쿼크는 그보다 조금 무겁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크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글루온 질량은 질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자핵 질량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원소의 질량처럼 생각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질량들을 다 더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다 더해봤자 7.5 MeV 정도 또는 12.4 MeV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성자의 질량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럼 그 나머지 질량들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오랫동안 이제 물리학자들을 괴롭힌 문제입니다. 이 양을 이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된 게 이제 몇 년 안 돼요, 사실은. 애초에 시작은 이제 74년에 윌슨의 논문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정밀도 있게 계산하게 된 거는 2000년대 초기?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최근의 일이죠. 그래서 이제 질문이 뭐냐? 양성자의 질량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결론은 강한 상호작용, 그러니까 상호작용에서 온다는 겁니다. 질량이. 원소의 질량이 핵에서 오는 것, 핵과 전자의 합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상호작용하는 부분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측하고 측정하고 계산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그런 것과 이제 관련된 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한 2014년 논문이고요. 여기서는 뭐냐면은 쿼커늄이라고 하는 이제 원자핵과 같은 성질을 갖는 이제 입자들을 우리가 강입자라고 하는데 강입자는 이제 바리온과 메존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메존들 중에 재밌는 그 메존이 소위 말하는 보토모늄이나 이 차모늄이라고 하는 입자입니다. 이 입자들은 이제 참콕이나 버텀콕이 이제 결합돼서 만들어진 입자인데 그 입자가 이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합 에너지와 이제 쿼크의 질량으로 이제 이런 입자들의 질량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입자가 온도계 역할을 합니다. 어떤 거에 온도계 역할을 하냐면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라고 하는 새로운 상태가 이제 자연계에 존재할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 온도계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온도계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현상이 온도에 따라서 변한 것을 관찰함으로써 이제 온도계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이 그러니까 버터모늄이라고 하는 입자가 온도가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결합되어 있던 것이 온도가 올라갔을 때 이제 결합을 못하는 상태로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행동이 변해서 쿼커늄이라고 하는 이제 옵실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입자가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 상태의 온도계 역할을 해서 옵실론의 이제 성질들을 연구를 하면 우리가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의 성질을 연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 이제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를 좀 탄젠트로 나가서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데 슈퍼컴퓨터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 때 사용했던 컴퓨터,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사용했던 컴퓨터죠. 여기 이제 사이언스 표지에 나온 컴퓨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컴퓨터들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64개를 병렬 연결을 해가지고 이 컴퓨터를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아까 말한 그런 연구들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88년 논문이니까 상당히 오래된 일이죠. 근데 이 컴퓨터의 성능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휴대폰 성능보다 훨씬 성능이 낮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PC들인데요. 이 PC들을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가지고 이걸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여기서 수행을 하면 이제 제가 원하는 계산들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저는 사실은 이런 컴퓨터 쪽의 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그래서 중요한 발견의 도구가 이제 빠른 계산을 하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빠른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 얘기 중에 한 꼭지가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왜 생각하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대답은 당연히 양자 컴퓨터가 디지털 슈퍼컴퓨터보다
빠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르다라는 말이 그러면 어떤 뜻으로 빠른 거냐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얘기를 하자면 그 컴퓨터가 빠르냐 느리냐를 이제 그 정의를 해야겠죠, 수학적으로. 그것을 이제 연산 속도라고 해요. 근데 연산 속도가 뭐냐면 1초에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빼기 이런 것들을 1초에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컴퓨터의 연산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연산을 많이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이제 빠른 컴퓨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중에 이제 가장 우수한 컴퓨터들을 이제 슈퍼컴퓨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디지털 컴퓨터 아키텍처에 기반을 한 얘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간단히 이해하시려고 보면 이제 디지털 컴퓨터 연산 속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생각하시면 그 0과 1의 상태가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가 이제 연산 속도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여러 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으면 연산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 중에 슈퍼컴퓨터는 지금은 다 병렬 컴퓨터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휴대폰에 들어있는 그 CPU,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나 CPU가 전부 다 병렬 컴퓨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 아까 보여드린 그 사이언스 논문이 그 병렬 컴퓨터가 개발되기 시작한 그 초기의 컴퓨터 중에 하나의 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제 병렬 컴퓨터에 대한 그 많은 지식을 쌓게 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그 다른 분야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양자 컴퓨터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 양자 컴퓨터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생각은 이제 옛날부터 있었죠. 그런데 그것들이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이제 그 90년대 초반에 그 피터 쇼라는 사람이 퀀텀 컴퓨터가 있으면 그 기존의 디지털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그 암호화 알고리즘을 아주 빨리 깰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 다음부터 이제 아주 여러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양자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랑 기본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듯이 디지털 컴퓨터에서는 실제로 도선에 그 볼티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그 상태로 그 그러니까 디지털 비트를 빛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진법의 숫자 하나를 얘기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정보를 얘기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볼티지가 그러니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 상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양자 상태에서는 그 큐비트 자체가 중첩이 가능해서 실제로 도선에 이런 상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그 디지털 컴퓨터와 다르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순간에 이 상황에서는 0일 확률이 50%고 1일 확률이 50%인 상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그냥 0일로 바뀌는 걸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걸로 이해할 수 없죠. 퀀텀 컴퓨터는, 양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 이제 벨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도선 두 개가 있는데, 이 도선 두 개가 아까는 디지털 컴퓨터는 각각의 상태를 그냥 생각을 하면 됐었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인탱글드 상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능한 상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벨 상태라고 하는 걸 하면 그 두 도선에 각각 001 확률이 50%, 111 확률이 50% 이렇게 표현되고, 측정을 하기 전까지는 이 상태가 결정되지 않은 겁니다. 그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의 성질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상태로 그냥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태로 있는 걸 가지고 컴퓨팅을 할 수 있으면, 그 피터 쇼가 보인 거는 그 굉장히 빨리 그 암호의 키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된 이제 그 기본 생각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퓨리의 변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소리라든가 또는 이제 파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간에 어떤 신호의 그 함수로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여러분들이 받는 신호예요. 근데 그 신호가 어느 주파수에서만 나오는 거가 관심 있죠. 그래서 이 정보를 처리를 해가지고 어느 주파수에서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고 하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보이스 프린팅 같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목소리의 특징을 알아낸다든가, 또는 뭐 그 신호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잠수함의 다른 그 잠수함을 찾는데, 그거는 그 음성 신호를 이용을 하죠, 거기서도. 그래서 프리퀀시가 어느 프리퀀시에서 나오고, 이제 프리퀀시를 알면 그 크기도 알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호를 분석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디지털 컴퓨터에서도. 그래서 당연히 많은 분들이 이제 디지털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런 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고안해 내셨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쿨리2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에 그 계산에 필요한 계산 횟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여기서 n은 이제 2의 n승이고요. 그 다음에 2의 n승 곱하기 로그 2의 n승, 이런 형태의 연산 횟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n이 뭐 1000이다, 1024다 그러면은 그 인풋 샘플의 개수는 2의 1024승이고 굉장한 숫자죠, 사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연산의 숫자는 이만큼이다 라고 하는 걸 예상할 수 있으니까, 내 디지털 컴퓨터의 성능이, 그러니까 플롭스가 예를 들어서 뭐 10의 6승번 할 수 있다 1초에, 그러면은 이거를 필요한 연산을 10의 6승으로 나누어서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게 이제 정해져 있죠. 이거보다 더 빠른 알고리즘은 없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디지털 컴퓨터를 사용했을 때입니다. 근데 만약에 양자 컴퓨터를 사용을 하면 그 새로운 알고리즘, 그 피터쇼 알고리즘에 따르면 또는 거기에 사용되는 그 인티저 변환의 그 양자 컴퓨터 사용한 변환을 그 알고리즘을 따르면 그 n의 제곱에 해당해요. 필요한 연산의 숫자가. 그래서 아까는 2의 1024만큼 연산이 필요했는데 1024의 제곱만큼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같은 그 플롭스의 양자 컴퓨터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이제 우주 나이만큼 돼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1초에 계산이 끝나는 거죠. 이것이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동안의 알고리즘이, 암호화하는 알고리즘이 뭐냐면은 이제 그 소수의 곱으로 표현되는 어떤 정수가 있는데, 그 정수의 그 소수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그 암호를 깨는 방법인데,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만큼 걸리니까 사실은 전 세계의 컴퓨터를 동원해도 안 풀린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기반을 한 암호 체계인데, 양자 컴퓨터가 있으면 1초 안에 깨지죠.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속도가 그렇다면요. 그러니까 굉장한 충격이고, 그 많은 나라에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거의 3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실험실에서 이제 그것들을 구현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같은 신호에 이제 퓨리의 변환을 하는데 디지털 컴퓨터는 이렇게 많이 필요하고, 양자 컴퓨터는 n의 제곱번 연산만 하면 되니까, 같은 플롭스의 컴퓨터라면 디지털 컴퓨터보다 양자 컴퓨터가 훨씬 더 빨리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강한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격자 게이지 이론에서는 이제 빠른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발견을 하고 있는데, 그 양자 컴퓨터는 어떤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 디지털 컴퓨터보다 훨씬 더 적은 연산의 횟수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연산을 할 수 있고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전 세계 이제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런 문제에 달려들고 있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연구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도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구현된 것은 아니니까 실험실적인 상황에서 이제 그 양자 컴퓨터가 구현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 그 큰 계산을 할 만큼 그 개발이 된 건 아니고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입자 물리학 그러면은 굉장히 기본적인 상호작용 이런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도구가 모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런 분야의 발전이 서로 그 분야의 발전을 줄 수도 있고 그 분야의 발전이 이 분야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